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30번째 시간으로 차고 나면 기우는 달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고 나면 기우는 달2.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이 있지 않느냐? 그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면 우리들도 돈을 내겠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돈을 은행이 아닌 성당에 유서와 함께 맡겨두었는데 그 기분이 바뀔 때마다 성당에 가서 유서를 고쳐 쓰셨다. 그리고 주밀하게도 성당의 사무장에게는 나는 아들도 딸도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건 사무장뿐이니 꼭 내 부탁대로 해달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봉투를 내주지 말라. 혹시 여자가 찾으러 오거든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한다. 큰시숙이 나와 함께 성당으로 가서 사무장을 만났는데 사무장은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부탁받은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장남인 큰시숙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시어머니가 맡기신 통장과 유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주지 않았다. 할머니 물건이므로 내드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은 안 됩니다. 통장과 함께 맡기신 유서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그 유서에 쓰여 있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장은 요지부동이고 큰시숙은 쓴 입맛만 다시고 앉아 있었다. 그때까지 듣고만 있던 내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물건만 맡으실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좀 맡아주세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성당 마당에 모셔다 놓고 가겠습니다. 사무장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맡긴 봉투를 내어놓았다.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좋아하시던 음식을 보거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카페나 레스토랑, 호텔 등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난다. 시어머니가 일처리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남편 사랑은 받지 못했으니 효도는 강제로라도 받아야겠다고 해서 내 며느리가 다 경원했는데 그 속마음으로는 사랑과 관심을 원했으나 실제로는 의심과 분노와 외로움 속에 살고 계셨던 걸 생각하면 참 가엾다. 돌 던지면 치맥기가 보이는 시어머니 친정아버지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네이버에 몰래 하는 시댁 이야기를 알게 된 지 여러 달 지났다.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그래도 내 사정은 나은 편이라고 자의할 때도 있다. 전적으로 동조할 수 없는 의견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지나갔다. 그 처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끊을 수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도 남편이 미안하다 고맙다고만 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는 게 아내들이다. 그런데 어느 댁에서는 남편분들이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평을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모양이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의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한다. 할 도리는 다 하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라. 안 그러면 병난다. 참다 찬다. 참다 한번 엎었더니 시모 시누이 모두 내게 꼼짝 못한다.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읽으면 우선은 거부감이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나는 하고 싶은 말도 꿀꺽 삼킨 일이 여러 번인데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날들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산다고 하셨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아도 시어머니가 굳이 원하는 일은 억지로 따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에게는 착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이래도 흉이 되고 저래도 책 잡히는 독하고 밉살스러운 며느리였다. 함께 살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9달이 지났고 모시고 살던 친정아버지를 시설로 모신 지 며칠이 되었다. 시어머니에게도 친정아버지에게도 할 도리를 다했는지 가끔 자문하게 된다. 어제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어렵게 결심한 어느 주부의 글을 보았다. 그녀의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참 착잡한 기분이 되어 나도 댓글을 달았다. 그댁 시어머니는 낮에는 주간 보호센터에 다니시던데 그 정도의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 씻기고 기저귀 가는 일을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만일 아직 내가 정신을 완전히 놓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 나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준다면 내 기분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는 시어머니가 나를 자극하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저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내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능하면 수치심 느끼지 않게 하려고 자존심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치매에 걸리셨더라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심지어 아들 본인이야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니까 당연지사겠지만 며느리가 무슨 죄냐고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남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게 부부 아닌가요? 좋은 일은 함께 나누고 꾸준 일은 각자 책임지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구세대가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거를 읽은 분들이 넌 다 잘했냐라고 돌 던지면 맞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그분이 예쁜 마음을 가지셨던데 그 마음의 빛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치매 초기 내부에 몰래 하는 시대 이야기라는 곳에서 알게 된 분에게서 자신의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는데 혹시 치매 초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상담 메일이 와서 답신을 보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 친정아버지와 비슷하군요. 처음에는 저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친정아버지를 찾아뵙고 있는데도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자냐, 몇 시냐, 오늘이 며칠이냐, 나 나갔다 온다, 별일 없냐, 언제 오냐. 나중에는 밤 12시, 새벽 4시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 별소리에 잠을 깬 남편이 별소리를 줄이라고 화를 냈고 소리를 줄여도 밤중이나 이런 새벽에는 시끄러워서 나중에는 아예 전화 코드를 빼놓고 지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친정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두 어르신 모셔보니 치매가 발생하는 초기에는 함께 사는 가족들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치매는 정신병이 아니라 인격, 행동, 사고,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손상을 입는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나이 드시더니 좀 개팍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심술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생각하니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50대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도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성격이 직선적으로 변한다거나 우울해하거나 맹렬하게 화를 내시면 듣기 좋게 기억력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서 신경과에 모시고 가보세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매도 초기에 대처할수록 환자도 가족들도 덜 힘듭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보니 사람들이 말로는 온갖 좋은 소리를 하다가도 금전 문제가 걸리면 태도가 바뀌었고 예의도 염치도 없었다. 장례 기간 중에 어이없는 일도 많았지만 남편이 이제부터 우리가 장인어른을 모시자고 말해줘 고마웠다. 친정아버지께 들러 시어머니 장례식만 끝나면 이제부터 함께 살자고 말씀드렸다. 장례식 다음날에 아버지 댁에 가보니 벌써 짐을 싸고 계셨다. 아버지께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해야 하니까 며칠만 더 기다리시라고 했다. 며칠 후 친정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셨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조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다. 집이 넓지도 않은데 아직도 현관, 화장실, 아버지의 방을 단번에 찾아 들어가지 못하신다. 정신도 정상이 아닐 때가 많은데 이제까지 혼자서 잘도 버티셨구나 싶다. 어제는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내게 올해 70이지? 내가 올해 70이지? 아니 50인데요. 어쩐지 팔팔하더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 동생들이 시집을 갔는지 아이를 몇이나 낳았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 보다. 살아있는 사촌오빠는 죽은 줄로 아시기도 한다. 아무튼 이번에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친구들에게 두고두고 고마웠고 내 코 닦기 바빠서 친구들의 대소사를 챙기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주의.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차속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내일은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아버지 내일은 굉장히 춥대요.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추울 테면 추울하지. 난 남들 다 죽은 다음에 죽을 거니까.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면 뭐하나? 네? 길을 쓰고 죽었으면 뭐해? 아버지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그거 못 살겠냐? 우하하하. 아버지 최고다. 올해로 93 대신 친정아버지는 부러울 정도로 낙천적이고 우스갯소리를 잘 하신다. 예전에도 우리들이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칭찬과 함께 잘했다. 돈 있거든 있다가 뭐 사 먹으라고 하셨고,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는 이리 와 아빠가 이렇게 줄게 라고 하셔서 울다가 웃게 만드셨다. 취직. 아침 식사 마치고 각 서점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서평 올라온 게 있나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덩대서 나를 부르신다. 기인아, 왜요? 내가 이렇게 무의도식하고 있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시게요? 직업을 가져야겠어. 무슨 직업을요? 글쎄, 앞집 영감하고 상의해봐야지. 아버지가 앞집이라고 부르는 곳은 실제로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고, 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관리소장이다. 밖으로 나갔던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셨다. 요새 젊은 사람도 펑펑 노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일자리가 있겠느냐고 하는구나.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공업학교를 세우자. 어디다가? 어디든지. 목공과도 만들고 철공과도 만들고. 오늘은 오전 일이 한가해서 아버지랑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신발 한 짝.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리소에 이직원이 나를 부른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그래요. 제가 왔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런데 왜요? 할아버지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오셨어요. 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신발을 가지고 갈게요. 집에 남아있는 나머지 신발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니 아버지가 벌써 문 앞에 나와 계신다. 신발은 한 짝만 신고 다른 쪽 발에는 분홍색 수건을 발석에 삼아 두르고 두루마리 휴지를 여러 번 감아 고정시켜 놓으셨다. 나는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내고 수건을 벗겨낸 다음 신발을 신겨 드렸다. 여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발을 다치셨나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수건을 들고 나오셨을까? 낸들 압니까? 그 심오한 뜻을.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